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절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손절은 사실 습관입니다. 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이나 재테크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중수분들 보시고, 고수분들은 굳이 뭐 유튜브 볼까요? 뭐 알아서 잘 투자하고 잘 놀러 다니고 있겠죠.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절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손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이런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가 예상과 다르게 뭔가가 움직일 때, 이럴 때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소리 자체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는 이익이 많이 나야,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철강주 중에서 시가총액 높은, 거의 뭐 주도주라 그러나? 네, 대표 3인방이 어디죠? 포스코랑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3인방이죠. 근데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2017년부터 쭉 보셔도 거의 뭐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열연 선물 가격이라는 건데, 차트 보시면 이게 2020년 요때부터 해가지고 2021년 거의 5월까지 열연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요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2020년 해서 2021년 5월까지 열연 가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나라 철강 3사들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주가는 중국의 열연 가격과 거의 같이 역사적으로 쭉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열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실적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열연 가격을 먼저 보고 이 우리나라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철강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 가격을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잘 몰랐다,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파드릴까요? 네. 지금 보여드린 중국의 열연이죠. 열연이 뭐냐, 대체. 열연은 슬라브라고 하는 요 철판 같은 거를 고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롤처럼 압축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아 놓은 겁니다. 이걸 열연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또 냉연이라는 것도 있는데, 냉연은 열연을 그냥 꽉 눌러가지고 열 없이요, 상온에서 꽉 눌러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요거만 설명드리고 쏙 넘어가면은 굉장히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지시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 철강의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광석이라든가 석회석, 그리고 유연탄을 이렇게 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녹이죠. 그 다음에 슬래브라고 하는 이런 철 강판을 만들고, 여기 보면 열간 압연기, 그래서 고온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서 누르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열연 코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열연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 냉연, 뭐 강판, 뭐 이렇게 제품을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열연은 요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강 3사를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열연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올라간다, 요런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본다든가 전문가들이 철강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열연 가격이 앞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열연을 만들어낼 때 원재료가 뭡니까? 철광석, 석회석, 유연탄이에요. 봤더니 철광석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석회석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유연탄 가격도 올라갈 근거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앞으로 열연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투자 포인트로 투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하는 거죠. 내 예상처럼 열연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철강 3사 투자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열연 가격이 떨어질 만한 이런 이벤트나 뉴스가 있을 때까지.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철광석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뭐 유연탄 가격이 급락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예상과 다르게 열연 가격이 떨어지는 막 이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나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정도만 먹고 나는 손절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급격하게 열연 가격이 떨어질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지켜보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런 경제 지표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손절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는 바로 내가 핵심 키팩터로 보는 이런 경제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경제지표가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그럴 때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열연 선물 가격도 그렇지만 이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요 정도까지 올라올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사이클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여론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세워라 내어라 기회비용을 날리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고 빨리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이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 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냐 하면은 경기의 이 사이클이죠.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사이클을 타는데 경기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둔화되고 하강을 하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기가 갑자기 둔화되고 하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손절을 하면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뭐 물론 초기에 뭔가 이렇게 낌새를 채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상승에 막빠지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너무 심해서 이제 좀 뛰어내릴 시점을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뭔가 이렇게 둔화의 신호가 나타났다. 이게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 있죠. 뭐 손절이든 뭐든 매도하고 경기 사이클 저쯤에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뭐 이런 경기고 뭐고 이런 거 안 봐요. 거시경제 이런 거는 뭐 잘 안 보다가 그냥 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라든가 오미크론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얻어 맞으면은 이걸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폭락했을 때는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냐?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이 터지고 글로벌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조금 현금화를 해놔서 안정화를 시키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는 대부분 뭐 미국도 그렇지만 글로벌 기관들에서 AI라든가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이 사람 대신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하는 경우에 기계적인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 지점쯤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고 할게요. 근데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시점에 왔을 때 다시 회복합니다. 이유는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다우존스 평균 지수죠. 지난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항상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바나나처럼 움직여요. 상승하는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폭락하는 기간은 짧아요.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상승은 장기간 하는데 폭락하는 기간은 짧고 역시나 상승은 장기간 하고요. 코로나 때도 폭락하는 기간은 짧고 요런 흐름, 그러니까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확률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요 시점쯤에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할 만한 이런 기업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대응도 못하고 폭락을 맞았다.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그 이후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다시 PR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높아진 이익에 곱하기 PR 하면 주가잖아요. 이익이 높아짐에 따라 프리미엄을 그대로 계속 더 올라가면서 받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구글이 있겠죠. 2020년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에 고평가 논란이 엄청 많았죠. 예, 빅테크주들 중에서 이게 대표 기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샀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대응을 못하니까 폭락을 맞았다고 할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글의 실적이 계속 떨어졌나요? 아니면 계속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혁신 사업에 계속 도전하고 했나요? 네, 혁신 사업에 계속 도전을 했죠. 그렇다면 요 지점에 물려 있더라도 요게 코로나 때는 운 좋게 짧았지만 요게 뭐 한 1년 지속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이 요렇게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이보다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익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잘 고르기만 하면은 예상치 못한 산업 사이클의 폭락에도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그 다음에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대공황 같은 게 오면 어떡하냐. 미국의 1929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 이상을 대공황을 겪지 않았냐. 그런 게 오면은 어떡하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하버트 후버라는 지금 그림의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분께서는 우리가 흥청망청 대출을 늘리고 돈을 너무 많이 쓴 게 대공황의 원인이었다면서 대공황 초기에 아주 돈을 더 옥죄입니다. 금리도 더 높이고요. 대출도 안 해주고 돈 풀기를 극도로 자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대공황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정권을 바꿔서라도 대응을 하겠죠.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 뭐 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뉴딜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금리도 상당히 낮췄고요. 이렇게 이미 대공황 때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돈을 안 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미국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게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죠. 이게 돈을 얼마나 풀어있는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어쨌든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둔화됐을 때, 이미 1929년 대공황 때 미국은 혹독하게 돈을 안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돈 풀기의 역사는 앞으로 반복된다.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기간은 길고 떨어지는 기간은 짧고, 또 상승하는 기간은 길고 떨어지는 기간은 짧고, 이 역사는 계속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뭐 구글처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 예, 그 시점에 내가 앞으로 계속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고 혁신도 계속되고 성장도 지속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운 나쁘게 코로나 같은 걸 맞아가지고 급락을 했다면 그냥 팔지 않고 기다리면 그 다음 사이클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그 가격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기 때문에 기다리면 수익을 훨씬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 같은 기업만 고르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구글처럼 이렇게 계속 이익도 증가하고 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사실은 이런 기업은 막 비싸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항상 얘기를 해도 뭔가 주가가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주당 주가가 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 이런 시기에 고점을 잘못 물렸다 그럼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철강의 경우처럼 이렇게 키팩터가 되는 이런 열형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점, 역사상 고점에 딱 도달을 해 있고 밸류 트랩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에 밀려가지고 도태되는 기업을 투자한 경우입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은, 구글에 밀려가지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단독점법에 밀려가지고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릴 마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좀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건데, 기업 탐방을 안 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특히나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 그리고 IR조차도 안 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입니다. 애널리스트가 가서 뭔가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좋게 써주려고 해도 아예 애널리스트도 면접을 안 해줘요. 그래서 리포트 하나 안 나오는 이런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시 자체도 굉장히 뜨문뜨문 이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주주의 가치를 개무시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대주주의 마인드가 그냥 잉여금만 많이 쌓고, 그러다가 회사 조그마한 거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가족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는 애초에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밸류에이션 같은 것만 보고 기업의 그런 특징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이러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고요. 그 외의 경우라면 차라리 손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때문에 팔 이유가 없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굳이 자꾸 손절 때리고 다시 사서 다시 또 손절 때리고 이렇게 습관화가 돼서 자꾸 계좌를 녹여내리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는 거죠. 언제까지 버티냐? 나는 몇 개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한번 잠깐 급등주 이런 거 쳐보시면 별거 다 있죠. 무슨 유료 이런 거 많죠. 그런데 한번 가셔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매매 한번 하고 와보시면은, 그냥 그때 갖고 있을 걸 괜히 가가지고 돈만 더 깨먹었구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타 한번 쳐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지고 있던 종목이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가지고만 있을 걸 괜히 고생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았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